미스테리. 3억엔 사건. 1968년 일본에서 일어난 희대의 현금 절도 사건. 일본 범죄 사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 전후 최대의 미제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때는 1968년 12월 6일 일본 신탁은행 코쿠분지의 지점장 앞으로 협박장 한 통이 배달되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현금 300만 엔을 지정한 장소에 여성 직원이 가져오지 않으면 지점장의 집을 폭파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행은 경찰에 신고했고 이튿날 7일 오후 5시에 경관 50여 명을 잠복시키고 직원으로 위장한 여경을 약속 장소에 내보냈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죠. 이에 경찰은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여겼습니다. 동년 동월 10일 오전 9시 30분 무렵 일본 신탁은행 코쿠분지 지점은 도쿄 시바우라 전기 후추시 도시바 공장에 연말 보너스 지급용 현금 약 3억 엔을 넣은 케이스 3개를 현금 수송차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현금 수송차는 그저 현금을 가득 실은 평범한 자동차였을 뿐 오늘날의 현금 수송차와는 달리 안전과 보안에 취약하였죠. 현금 수송차가 후추 형무소 뒤에 도착했을 무렵 한 경찰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현금 수송차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현금 수송차의 기사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경찰은 일본 신탁은행 스가모 지점장의 집이 폭발했다. 이 차량 안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되었다는 첩보를 받았으니 이 수송차를 조사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금 수송차의 기사와 탑승자들이 내리자 그 경찰은 폭발물을 찾는 듯 차량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폭탄이다. 어서 피해라. 라고 고함을 질렀으며 차량 트렁크에서는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탑승자들은 놀라 차에서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대로 현금 수송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이에 차량의 기사와 은행 직원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위험한 폭탄이 장착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운전해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한 직원이 남겨진 오토바이를 보고 외쳤죠. 이건 진짜 경찰 오토바이가 아니잖아. 차량을 조사하겠다고 나타났던 경찰은 진짜 경찰이 아니었으며 그가 타고 나타난 오토바이도 얼핏 보면 경찰 오토바이로 보이게 만든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현금을 도둑 맞은 것을 깨달은 은행 직원들은 서둘러 경찰과 은행에 연락하였습니다. 경찰은 각처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스기나미구의 한 검문소에서 케이스 3개를 실은 회색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추적했으나 놓치고 말았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범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당초에는 범인을 빨리 잡을 것으로 확신했는데 대담하고 치밀한 범죄 수행과는 맞지 않게 물건을 무려 120여 개나 흘리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흘리고 간 물건들로는 범인을 누군가로 특정하기도 어려웠으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보전 절차가 흐트러지기도 하며 범인의 증거를 밝히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이 쓰고 간 듯한 모자를 현장에서 수거했으나 형사들이 서로 돌려쓰는 등 범인을 파악할 만한 단서를 훼손하며 오토바이에서 지문 또한 채취했음에도 지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배제하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목격자 조사에서도 어이없는 일들이 이어졌는데 범인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피해 당시 은행 직원들을 조사하며 진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령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엉뚱한 인물의 사진을 몽타주로 사용하는 탓에 수사에는 혼동만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71년에 이르러서야 범인은 몽타주와 닮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이미 시간은 오래 지난 뒤였죠.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은 도난당한 일부 지폐의 일련 번호를 공개했으나 해당 지폐들은 전혀 시중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이전까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7년간 용의자 리스트에 오른 인물만 약 11만 명이었으며 수사인원은 연인원 17만여 명을 투입하였습니다. 경찰의 무능력한 수사로 인해 범인 검거에 실패한 이 사건은 결국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1988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오늘날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월급이나 보너스를 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의혹. 이 사건의 몽타주를 두고 일본 경찰이 사건의 진범을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잡지 않았다는 전형적인 음모론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몽타주의 의혹을 품은 기자가 경시청 자료 중 놀라운 것을 찾아내었는데 그 몽타주와 닮은 한 청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년은 3억엔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살았었는데 추적하여 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도 더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경찰은 어째서 이미 죽은 비행 청소년의 사진을 몽타주로 배포하였을까요? 기자의 추적 결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뒤 한 소년이 목숨을 끊었는데 은행 직원들은 수사팀이 그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자 범인과 흡사해 보인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그 몽타주의 소년은 사실 경찰 교통기동대 대장의 아들이었으며 수사팀이 수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이 소년이 자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인은 청산가리 음독, 소년이 청산가리를 먹은 과정이 다소 수상했는데 소년이 자살했던 현장에 있던 홍차잔 2잔, 그중 1개의 잔에서만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으며 청산가리가 든 병에서는 소년의 아버지, 즉 경찰 교통기동대장의 지문만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즉 소년이 자의로 행한 자살이 아닌 교통기동대장이 아들을 살해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아들이 범인으로 드러나면 자신의 커리어뿐 아니라 일본 경찰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 아들을 죽임으로써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출처와 증거가 없는 심증만으로 짜맞추어진 의혹이기에 이 소년이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유명한 사건인 만큼 여러 대중매체에서도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현금 3억엔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잘 자요 미스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 1959년 한겨울의 러시아 우랄산맥. 디아틀로프 고개는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이곳에는 보통 사람들은 감히 도전하지 않는 험난한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었죠. 1월 말 총 10명의 등산가들이 이곳에 도전하기 위해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교의 지도교수이자 경험 많은 산악인인 이고리 디아틀로프의 지도하에 이곳으로 향합니다. 등산팀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한 명이 고열과 몸살로 인해 도중에 하산하게 되면서 9명의 등산가들이 남게 되었죠.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젊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가 이 추운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랄 산맥의 오토르텐 산 정상에 도달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들 모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2월 중순이 되자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하산 예정일이 이미 지났지만 그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난구조대가 파견되었고 그들은 눈속을 헤치며 험난한 산악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조대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텐트를 설치했던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텐트는 처참하게 찢겨져 있었고 산악 장비들도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텐트가 내부에서부터 찢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부에 있던 누군가가 급하게 탈출한 것처럼 보였죠. 텐트 주변에는 맨발로 눈을 밟고 달린 흔적이 있었으며 이는 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허둥지둥 텐트를 빠져나간 증거였습니다. 구조대가 텐트에서 1.5km 떨어진 나무 근처에서 발견한 두 구의 시신은 등산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가벗은 채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이들은 발 주변에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근처 나무는 마치 누군가가 급히 올라갔다가 부러진 듯 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던 흔적이 보였고 땅바닥에는 타닥거리는 불씨와 함께 얼어붙은 발자국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며칠 후 구조대는 텐트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각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였죠. 이들은 텐트를 나온 후 텐트로 돌아가려다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모두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를 두려워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사건 발생 2달 후 마지막 4명의 시신이 약 75m 떨어진 깊은 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지막 남은 의복을 함께 나누어 입은 듯 서로의 옷을 겹쳐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두개골이 부러져 있었고 가슴뼈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죠. 가장 특이했던 점은 이 중 한 여성의 시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혀와 눈이 제거된 상태였고 눈이 빠져나간 구멍에서 이상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외부 타격 흔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강한 압력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추정했지만 그 강한 압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죠. 더불어 4명의 시신 모두에서 방사능 물질이 소량 검출되었으나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들은 실험용 물질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주변 지형에서 방사선이 검출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세계의 언론과 과학자들 그리고 미스터리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이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들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혼란 상태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들에게서 발견된 부상과 방사선은 단순한 저체온증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시족이 이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시족은 이 지역의 토착 원주민으로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사건 후 조사 결과 그 어떤 공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만시족은 오랜 시간 이곳에서 등산객들과 평화롭게 공존해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비밀 실험이 이 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가 군사 실험을 위해 극비리의 비행기, 폭발물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부 등산가가 마을로 돌아와서 밤하늘의 이상한 빛과 구름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이 정부의 실험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지역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인 카르만 보로 호르락스가 이들을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공기 흐름이 일정한 주파수를 만나면 생기는 강한 진동 파동으로 사람의 신체를 강한 압력으로 부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급진적인 이론으로는 UFO의 개입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른 등산객들은 밤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그 빛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외계 존재가 등산객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러시아 당국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공식적으로는 눈사태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당시의 증거들, 특히 시신의 이상한 상태와 방사능 오염을 눈사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날 밤 이들은 무슨 일을 겪었으며 그들이 텐트를 찍고 나올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연재해, 군사실험, 외계인 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아니면 디아틀로프 고개는 영원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남아있게 될까요? 디아틀로프 고개의 차가운 눈 속에는 지금도 그날 밤의 진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잘 자요 미스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극적으로 2015년 해결된 미제 사건으로 많은 미제 사건들에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때는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의 양궁선수였던 주진우가 당시 불륜상대였던 유정숙의 남편을 교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구의 중구청 소속이었던 양궁선수 주진우는 선수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느끼던 중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6살 연상의 주인 유정숙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유 씨는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했으며 처음은 손님과 슈퍼 주인의 사이였으나 주진우는 그 슈퍼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끝내 눈이 맞아 불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유 씨의 남편 모르게 애정행각을 벌이던 그들은 결국 관계를 발각당하고 말았으나 본래 남편보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내연남 주진우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 씨는 불륜을 걸린 상황에서도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주진우 또한 유 씨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유 씨의 가정은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유 씨의 남편은 불륜을 일으킨 유 씨를 구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진우와 헤어질 생각이 없는 유 씨의 행동에 남편은 결국 이사를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욱 큰 사건을 불러오게 되었죠. 유 씨가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진우는 유 씨의 남편과 만나 이 일에 대한 담판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주진우는 나는 유 씨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이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었으니 당신이 유 씨와 이혼을 해달라 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고 유 씨의 남편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그의 경노한 주진우는 포장마차 인근의 주차장에서 유 씨의 남편과 싸우다가 그만 남편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사건의 당시가 바로 1996년 12월 8일 밤이었고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 주진우는 트럭에 시신을 실은 뒤 대구 달성군의 현재의 중부내륙 고속도로 지선에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많은 차들이 오갔지만 배수로는 들여다보기 쉬운 장소가 아니었기에 그 누구도 그곳에 사람의 시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해 시신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다음 날인 12월 9일 범인은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의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누나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실토하였지만
누나는 동생이 돈이 필요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용돈과 주씨의 명의로 된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장을 건네준 이후 연락이 두절되자 그때부터 동생의 행동에 의심을 품어 창원중부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을 보고합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출신고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셋이 비슷한 시기에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그 이전부터 세 사람의 관계에 더해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유정숙의 남편과 주진우가 다툼을 벌이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다는 주변 인물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더해져 사건의 경위는 짐작 가능한 상태였지만 핵심 물증인 유씨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으로 추정되는 유씨와 주씨는 주변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행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그 다음 해 6월 강우로 인해 배수로에 있던 유씨 남편의 시신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며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해 유씨와 주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정지었으나 범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경찰은 둘에게 현상금을 내걸며 공개 수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통해 이 둘의 행방을 알아내려 하였으나 이미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랜 상태이며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공소시효였던 만 15년 동안 사건의 진전은 없었고 사건 발생 만 15년이 지난 2011년 12월 8일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연말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의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하였다고 자수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수한 두 남녀는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받던 유씨와 주씨였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일부러 상하이 공안국에 자수를 하였던 겁니다. 밀항에 들어온 자는 무조건 강제 추방되는 것이 중국의 법이기에 두 사람은 2016년 1월 한국에 돌아왔으나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대구광역시의 경찰들이었으며 그들은 살인, 사체유기 및 훼손, 밀항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기 때문에 19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효는 성립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의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여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회사에서의 해외 출장, 단기 해외여행 등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나 이 둘의 경우에는 도피의 목적이 다분하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른 국가에서는 흔치 않은 조항이라 범인들은 공소시효 이후 중국에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으나 해당 변호사는 이런 조항을 알고 있지 못해 잘못된 자문을 주었고 이 내용만을 믿은 두 범인은 서둘러 자수하여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히 국내에 숨어 살게 되었다면 해결되지 못하였을 이 사건은 범인들의 잘못된 지식과 착각으로 인해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범인 주씨는 너무 당당하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니 나를 처벌할 수 없다 라고 경찰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떠들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해외 도피 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두 범인은 말을 바꾸어 2014년 밀항하였다며 우겼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시점에 밀항을 할 이유가 없기에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탐문 수사 결과 두 사람은 1997년 1월 이후 한국에서의 행적은 전혀 없었으며 유 씨의 경우 장기 실종 상태로 이미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997년 이후 이둘은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한 흔적이나 세금을 납부한 기록, 공과금 등 모든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소시효 만료는 약 2030년까지로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둘은 범행 이후 경주와 군산, 인천 등지를 돌며 은신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998년 4월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도망갔으며 일본에서 4년 동안 파친코 브로커 일을 하며 큰 돈을 벌었지만 월드컵을 앞두고 검문 검색이 강화되자 2002년 6월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중국을 거쳐로 10여 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중국에서 모아온 재산을 몰래 한국으로 반입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한국에 돌아올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귀국이 지체되었고 그러던 중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강제 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후는 앞서 이야기하였던 대로 고스란히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뻔한 이 사건은 해결된 사건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인인 주진우와 유정숙은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잘 자요 미스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 12월 5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해군 비행장에서 비행 훈련 중이던 5대의 해군 폭격기 일명 플라이트 19가 출발했다. 이들은 당시의 기본 훈련 코스인 삼각형 항로를 따라 날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날 이 비행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교신이 두절되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신비로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를 잇는 이 삼각형 해역에서는 유난히 많은 항공기와 선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처음 나온 이론 중 하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리적으로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곳이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강한 해류, 전자기장이 항해 장비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종종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는 지구 자기장 이상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많은 실종 사건들을 설명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기괴하고 흥미로운 음모론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들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차원문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다른 시공간으로 연결된 문 역할을 하여 항공기나 선박이 그 문을 통과하면서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플라이트 19의 마지막 교신 기록에서 비행대의 지휘관 찰스 테일러 중위는 우리는 이제 방향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심지어 바다도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보고한 이 이상한 바다는 차원문이 열렸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을까? 또 다른 흥미로운 음모론은 이 지역에 외계인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이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비행기나 배들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관찰하거나 실험하기 위해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플라이트 19 이후 구조 작업에 나섰던 항공기도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이는 외계인들이 구조 작업조차도 감지하고 그들을 납치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론가들은 외계인들이 지구의 특정한 자기장 활동이나 해양 밑바닥에 숨겨진 기지를 통해 인류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 나아가 일부 과학자들은 아틀란티스의 전설과 버뮤다 삼각지대를 연결짓는다. 고대 도시 애틀란티스는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문명이었으나 그들이 어떤 이유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후에도 그들의 강력한 에너지나 기술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현상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이 남긴 잔해나 미지의 에너지가 항공기와 선박의 전자기기를 교란시키고 나침반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양 탐사 중에 해저에서 발견된 이상한 구조물들은 애틀란티스의 유적일 수 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고대 문명이 남긴 초자연적 힘이 여전히 바닷속에서 작동하고 있어 그 근처를 지나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설에도 불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아직도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 지역이 교통량이 많고 기상 조건이 변덕스러워 사고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기엔 미심쩍다. 플라이트 19의 실종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이 신비한 삼각지대에서 사라졌고 그중 다수는 실종 당시의 마지막 교신에서 기묘한 보고를 남겼다. 그들은 모두 이상한 것을 봤다. 이곳은 우리가 알던 곳이 아니다라는 식의 말을 남겼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을 느끼며 항로를 조심스럽게 선택한다. 혹시 당신도 언젠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게 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곳에서 사라진 수많은 이들처럼 당신도 그 신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 USS 사이클롭스호의 출항과 실종. USS 사이클롭스호는 1910년에 미국 해군에서 만든 거대한 석탄 수송선으로 길이 약 165m, 너비 19.5m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매우 큰 함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주로 석탄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1918년 2월 당시 제1차 세계대전 중인 상황에서 브라질에서 석탄을 운반하여 미국으로 귀환하던 중이었습니다. 1918년 3월 4일 USS 사이클롭스호는 바하마 제도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관측된 후 그 이후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이 배에는 309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으며 배가 실종되었을 당시 악천후나 해적의 공격, 심지어는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받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이클롭스호는 물론 승무원들의 행방 역시 오늘날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실종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사이클롭스 호가 완전히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설명은 없으며 다양한 음모론과 미스터리가 뒤따릅니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조적 결함 및 과적 이론. 사이클롭스 호는 그 당시에도 이미 구조적 결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배였습니다. 이 배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자주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미 몇 번의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당시 사이클롭스 호가 매우 무겁게 과적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선박은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발했는데 당시 철광석의 무게로 인해 배의 균형이 더욱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배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이클롭스 호가 단순히 침몰했다면 파편이나 유류품이라도 발견되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일부는 단순한 구조적 결함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믿습니다. 둘째, 독일 잠수함의 공격.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독일의 잠수함들이 대서양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는 독일의 잠수함이 사이클롭스 호를 공격하여 격침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해군은 미국과 동맹국의 함선들을 목표로 삼았으며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며 전후 조사에서도 사이클롭스 호를 공격한 잠수함에 대한 흔적이나 보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독일 해군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해저 메탄가스 폭발 이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자주 제기되는 이론 중 하나가 바로 해저 메탄가스 폭발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해저에 대규모 메탄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 가스가 폭발하거나 대량으로 방출될 경우 수면에 떠 있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메탄가스가 물속에서 방출되면 물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배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 배가 침몰할 가능성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왜 파편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메탄가스 폭발로 인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례는 이때까지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초자연적 이론들. 사이클롭스 호 실종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음모론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초자연적 이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간 왜곡. 버뮤다 삼각지대가 시공간의 왜곡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일종의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며 배나 비행기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시간의 흐름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이클롭스 호가 사라진 것도 이와 관련된 현상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이 배는 다른 차원에 갇혀 있거나 시간이 멈춘 상태라는 설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들어선 배나 비행기에서 나침반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는 현상이 자주 보고되기 때문에 이 이론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며 일부 이론가들의 상상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계인의 개입. 사이클롭스 호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음모론 중 하나는 외계인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외계인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구를 방문하는 기지나 관측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를 연구 목적으로 납치하거나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이상한 불빛이나 물 위에 떠오르는 정체불명의 물체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보고들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고 일부는 사이클롭스 호가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역시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은 채 음모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문명과의 연관성. 버뮤다 삼각지대가 고대 문명, 특히 아틀란티스와 연관이 있다는 설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전설 속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으로 버뮤다 삼각지대 아래에 가라앉아 있으며 그들의 고대 기술이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이클롭스 호와 같은 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틀란티스의 고대 기술이 작용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고대 이집트, 마야, 잉카 등의 문명에서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전설을 언급한 점을 들어 고대 문명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비밀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특히 사이클롭스 호와 같은 대규모 실종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고대 문명의 유적이나 에너지가 작용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뒤따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사이클롭스호 실종 사건은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조사를 거듭해왔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추측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해양 실종 사건 중 가장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이클롭스호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버뮤다 삼각지대가 과연 단순한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생긴 전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초자연적 또는 미스터리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한 플라이트 19 실종 사건 그리고 USS 사이클롭스호 실종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치현 내 모자 살인 사건. 이 사건은 2004년 일본 아이치현 토요아케시에서 일어난 미제 방화살인 사건입니다. 2004년 9월 9일 아이치현 토요아케시의 한 주택에 신원불명 남성이 침입하여 4명의 모자를 살해하고 방화한 뒤 도주하였으며 피해자는 카토 토시오와 장남 유키, 장녀 리나, 막내 쇼고 총 4명이었습니다. 남편인 카토 히로토시는 회사에서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잔업을 하고 있었으며 사건 전일 밤 11시경 자택에 전화를 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요. 9일 오전 4시 5분경 자택에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을 근처에 살고 있던 형에게 듣게 된 카토는 동료에게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자택이 대부분 전소되었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가족들은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1층 거실에서 막내인 쇼고, 2층 침실에서 아내 토시오와 나머지 2 자녀가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등유가 뿌려진 흔적과 시체의 손상 흔적을 보아 이것이 평범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방화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성별에 따라 살해된 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여졌는데 아내와 장녀는 약 20cm의 칼로 얼굴 등 수십 군데를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쌓이는 과다출혈 및 급성 쇼크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장남과 막내는 찔린 상처는 보이지 않았으며 금속으로 이루어진 둔기 등으로 맞아 생긴 두부의 손상이 있었으며 각각 급성 지주막하 출혈, 뇌의 타박상 등이 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층에서 발견된 막내를 제외한 3명의 피해자에게는 이불이 씌워져 있었으며 저항의 흔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을 취하고 있을 당시 자택에 침입한 범인에게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폐에 그을음이 있었기 때문에 습격을 당하고 방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을음은 1층에 있던 막내 쇼고가 가장 적었고 2층에 있던 장남 유키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쇼고가 가장 먼저 살해당하고 아내인 토시오 씨, 장녀인 리나, 장남인 유키의 순서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전 4시경 이웃 주민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약 30분 뒤 119로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간으로 보아 범행은 약 30분 정도의 단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시바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평소 자주 짖는 개였으나 사건 발생 시점에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이웃 주민들은 증언하였습니다. 이 개는 목줄이 풀린 상태로 차량 밑에 숨어 생존해 있었습니다. 현관과 부엌문 등 1층의 창문이 모두 잠겨 있었으며 2층 창문으로 오르는 사다리를 설치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범인이 어떠한 루트로 침입을 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방화에 사용된 등유는 피해자들의 시체 외에도 집 곳곳에 광범위하게 뿌려져 있었는데 이는 범인이 직접 가져온 것으로 추측되며 현장에서는 성냥개비와 등유가 스며든 신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정원과 주변 도로에서는 루미놀 반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범인은 현장에서 범행 때 사용하였던 옷을 갈아입은 후 현장에서 태운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이나 카드, 현금, 통장 등에 손을 대지 않아 금전을 노린 강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등유나 성냥개비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아 계획살인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주변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문제가 있었음에도 집에 남아있던 일가족 모두를 같이 살해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조사 중 새롭게 밝혀진 사실로는 실내에 시한발 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치는 고무밴드로 묶은 수십 개의 성냥을 중앙 부분 약 10에서 15cm의 막대를 잘라 모기향에 끼워넣고 고정시킨 뒤 불을 피운 모기향을 신문지 위에 두고 천천히 성냥개비의 발화가 되게 하는 방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모기향이 10cm 불타는데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기에 범행 시각은 실제 화재가 일어난 시각보다 약 1시간 이상 전일 수 있으며 범인이 살해 후 화재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어 의도적인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조사본부는 예상했습니다. 즉, 원래 새벽 4시로 예상했던 범행 시각이 실제로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화장치는 1, 2층에 각각 설치되었으며 1층은 발화에 성공하였으나 2층은 성공하지 못하여 장치에 흔적만 남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인 2003년 7월 오후 8시경 아내 토시오가 동네 주민들과 결성한 야간 순찰을 위해 외출해 있을 때 누군가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무리하게 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택에 있던 쇼고에게 누군가 집에 침입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고 말한 뒤 그녀는 야간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자택의 모습을 살피는 수상한 자가 목격되어 자택의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하는 등 보안을 높였습니다. 사건 당일 소방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과 근처의 주민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승합차를 목격하였는데 약 30에서 40대 가량의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반년 후인 2005년 3월 11일 유족인 카토 히로토 씨가 일련의 사건들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서 약 520만 엔을 횡령하게 되어 사기죄로 체포되었는데 같은 해 5월 다른 근무처로부터 또 다시 5,500만 엔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재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카토 히로토는 고급 클럽에 빈번히 드나들며 횡령한 돈으로 씀씀이가 컸다는 내용까지 보도되자 결국 나고야지법은 카토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매스컴 등 언론에서는 남편인 카토 히로토가 범인임을 암시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에 대해 그는 사기 혐의는 인정을 하였으나 방화살인 사건에 관련된 범행은 완전히 부정하였습니다. 이후 카토가 자주 방문하던 단골 가게에 중국인 애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녀가 증언하기로는 증거는 없으나 카토가 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소된 가택은 카토의 요청에 따라 현장 보존을 위해 그대로 남겨졌으나 유명해진 사건인 만큼 관계자 외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으로 인해 이 사건 또한 일본의 미제 사건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잘 자요 미스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는 고대 문명과 미스터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라미드, 스핑크스, 파라오의 저주 등은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대 이집트와 그와 관련된 미스터리와 음모론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파라오의 저주 그리고 스핑크스의 미스터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의 역사와 음모론, 전설을 알아보시죠. 1. 피라미드의 기원과 건축 비밀. 이집트 문명은 약 5,000년 전 나일강 유역에서 번성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 유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특히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그 거대한 크기와 정밀한 구조로 인해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대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네 번째 왕조의 파라오인 쿠프를 위해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건설된 시기는 기원전 2580년에서 256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역사가들은 피라미드의 정확한 건설 방식과 목적에 대해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석재 하나하나가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자 대피라미드의 경우 약 230만 개의 석재가 사용되었으며 각 석재는 평균 2.5톤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석재들을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옮기고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단순한 경사로를 사용해 석재를 쌓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그러한 경사로를 만드는 것조차 엄청난 작업이었을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기술적 미스터리를 언급하며 피라미드가 단순한 인간의 힘만으로 지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피라미드를 둘러싼 음모론도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에너지 발전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피라미드가 지구의 자력선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연 에너지를 다룰 줄 알았으며 피라미드를 통해 지구의 에너지를 활용하려 했다는 가설이죠. 또한 어떤 음모론자들은 피라미드가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아 지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피라미드처럼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집트인들이 외계 문명과 접촉해 그들로부터 건축 기술을 배웠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특히 피라미드의 정밀한 수학적 비율과 지리적 위치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천문학적, 수학적 지식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피라미드의 위치는 지구의 북위 30도선에 정확히 일치하며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각도나 크기는 지구의 지름과 자전주기, 해양의 주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라미드는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반영한 건축물이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 파라오의 저주. 고대 이집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파라오의 저주입니다. 이는 특히 투탕카멘의 무덤이 발굴된 이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투탕카멘은 기원전 14세기 고대 이집트 18왕조의 젊은 파라오로 그가 19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그의 무덤은 다른 파라오들에 비해 비교적 작은 크기였으나 그의 무덤 안에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1922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한 직후 그의 후원자였던 카나본 경이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몇몇 발굴단원들도 이상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병에 걸리면서 사람들은 투탕카멘의 무덤을 건드린 이들이 파라오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파라오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들과 관련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병사하거나 불운한 사고를 겪으면서 이 저주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이 저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과학자들은 파라오의 저주를 해석하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무덤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발굴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퍼지며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들은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는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들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의 강력한 마법과 신앙이 저주를 통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3. 스핑크스의 미스터리. 피라미드만큼이나 이집트를 상징하는 또 다른 유물은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기자 데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한 거대한 조각상으로 그 크기와 신비로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스핑크스의 기원과 목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파라오 카프레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피라미드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핑크스의 정확한 연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피라미드보다 훨씬 오래된 건축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특히 스핑크스에 남아있는 침식 흔적을 근거로 제기됩니다. 스핑크스의 몸통에는 물에 의한 침식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과거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기후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기후는 약 5,000년 전부터 매우 건조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스핑크스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핑크스는 이집트 문명이 아닌 그보다 오래된 문명에 의해 지어졌다는 초고대 문명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고대 이집트 이전에 존재했던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후에 이집트인들이 그 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핑크스 아래에 비밀 통로나 숨겨진 방이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지하 탐사 결과 스핑크스 아래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그 공간에 대한 발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비밀 통로가 고대 문명의 비밀을 간직한 공간이거나 이집트인들이 숨겨놓은 중요한 유물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는 스핑크스가 외계 문명과 연관이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스핑크스의 얼굴과 몸체 비율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조각상이 원래는 다른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후대의 외계인이나 초고대 문명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4. 파라오의 비밀 무덤과 고대의 사제들. 고대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사후에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무덤을 지었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자신의 무덤을 짓기 위해 수십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곳에 엄청난 보물을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파라오의 무덤이 도굴당하면서 이집트의 사제들은 파라오의 유해와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덤을 은밀한 장소에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파라오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중 일부는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비밀 무덤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집트 사제들이 무덤을 숨긴 장소와 관련된 여러 단서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제들의 비밀에 대한 미스터리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죽음 이후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며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의식과 마법을 사용해 무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 중 하나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무덤은 고대 문명의 비밀을 풀 열쇠일 수도 있으며 이집트의 숨겨진 역사를 밝혀줄 중요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5. 이집트의 미스터리한 유물들. 이집트는 수많은 유물을 간직한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유물 중 하나는 덴데라의 전구입니다. 덴데라 신전벽에 그려진 그림 중 하나는 마치 현대의 전구처럼 생긴 도안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전기와 관련된 기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 중 일부는 첨단 기술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음모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내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화강암 상자는 현대의 장비로도 제작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자랑하며 이 유물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과학적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건축 기법, 파라오의 저주,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의 무덤들은 이집트가 과연 단순한 고대 문명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미스터리와 음모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미스터리, 그리고 파라오의 저주와 무덤들, 이것들은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 맞는 걸까요?